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의 데이터는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보다 현재 시장이 과연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채권 시장이 고금리가 온다고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식 시장이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상반된 신호, 이 분기 현상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 바로 그 분기, 즉 다이버전스가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제 금리 정상화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반대로 역사적인 수준의 강세 확산을 보이면서 아주 강한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두 시장의 힘겨루기가 앞으로의 자산 배분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경고등이 켜졌다는 채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건 그냥 선 하나를 넘은 게 아니라 시장의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일종의 심리적 천장이 있었거든요. 아, 설마 저기까지 오르겠어 하는 그런 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4.29% 수준에서 아주 명확하게 위로 뚫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저항선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뀐 거죠. 이건 시장의 오랜 믿음, 즉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고금리 장기화 체제로 복귀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요. 네, 예상보다 경기가 견조하고 또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이 기간 프리미엄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오래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험 수당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를 이제 제대로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할인율의 직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식의 현재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는 커브 스티프닝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부르는데요. 2년물과 30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최근 133bp까지 아주 가파르게 확대됐습니다. 이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있긴 했지만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보통 곧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오히려 앞으로 장기국채 발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 그리고 일본 같은 해외 큰손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걱정이 장기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변동성, 즉 듀레이션 리스크가 훨씬 커졌겠네요. 네, 그 리스크 관리가 이제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방금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일본이 이 글로벌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네요. 맞습니다. 최근 일본의 40년물 국채 금리가 4.115%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건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거의 제로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자금들이 일본으로 본격적으로 회수되기 시작하면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 채권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금리의 동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와, 채권 시장 얘기만 들으면 정말 비관적이네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주식 시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주식 시장은 뭘 믿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수수께끼자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승장은 특정 소수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 세계 국가별 주식시장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비율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90%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건 지금의 상승세가 미국이나 특정 기술주 섹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아시아, 신흥국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시장이 함께 오르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확산은 장기 강세장의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특정 선수 한두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다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주식 누출, 즉 베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 시사하는 거죠. 미국 시장 내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S&P 500 동일가중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 지수의 성과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 그 말은 소위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주도 장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상승세가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같은 더 넓은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경제 펀더멘탈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장의 위험 선호를 보여주는 신용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채권시장 편인가요? 주식시장 편인가요? 신용시장은 확실히 주식시장의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74bp 수준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건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시장이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게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강세 논리도 탄탄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주식시장의 강세 이면에 숨겨진 균열, 잠재적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미국 고용시장에 숨겨진 균열입니다. 고용이요? 헤드라인 수치는 계속 좋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게 바로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매달 발표되는 헤드라인 고용 수치만 보면 경제가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런데 과거 데이터에 대한 수정치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실제 고용 모멘텀은 작년 10월 이후로 이미 급격히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아, 나중에 숫자가 수정되면서 실제로는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군요. 네, 최근 추정치는 심지어 순고용이 감소했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긴축 정책의 시차 효과가 드디어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성장 둔화와 지금의 금리 상승이 겹치게 되면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균열인 밸류에이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재 주식 밸류에이션은 완벽함에 대한 가격, Priced for Perfection이 매겨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가격이요? 네,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과 높은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기대를 모두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DCF 모델로 분석해보면 지금은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혹은 예상했던 성장률이 조금만 둔화되어도 이론적으로 5에서 10% 이상의 가격 조정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상태라는 거군요. 네,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제적인 위험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지정학적 균열은 무역 갈등 형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EU의 보복 관세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기계류, 항공기 같은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건 미국의 핵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입니다. 2025년에 자동차 수출이 8천만 대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서구권과의 무역 전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충되는 신호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강세인 주식과 약세인 채권,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고용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일본 국채,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는 나토 방산주가 모두 함께 상승하는 이례적인 동조화 현상입니다. 금, 일본 국채, 방산주요? 이 셋은 원래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자산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이 부자연스러운 동행은 과거의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저물가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재정적자 확대,
군비 경쟁, 통화 가치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취약한 유노몰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취약한 유노몰. 그렇다면 이 새로운 체제에 대비하는 최종적인 투자 결론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방어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어적 성장이요? 네. 먼저 주식은 이 강한 확산세를 존중해서 핵심 롱 포지션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평가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유틸리티나 가치주 등으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은 무엇보다 듀레이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커브 스티프닝에 대비하고 일본 금리 상승에 대한 해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체 투자 영역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체제 전환에 대비해서 금 비중을 유지하고 역사적으로 저평가 상태인 백금 같은 원자재로의 전술적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가장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 리스크 점검 사항을 꼽아주신다면요? 오늘 저희가 논의했던 그 숨겨진 둔화 추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남은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이 낙관론은 정말 경제의 강한 회복력에 대한 현명한 베팅일까요? 아니면 채권 시장이 경고하는 고금리라는 빙산을 외면한 채 타이타닉호에서 연주되는 마지막 음악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